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대비 기회균형 전형 지원 전략을 맡은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무이태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회균형 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아마 이 기회균형 전형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기존 2023학년도까지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명칭이 불리었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전형이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이 대표적인 기회균형 전형의 한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에서는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의 좀 특징을 좀 간략하게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3학년도에서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지만 올해 2024학년도서부터는 기회균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각 전형의 대상자들이 살짝 바뀌어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 안에 들어가 있던 지역 인재는 분리가 되었고 기회균형 전형에는 대표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주된 설명의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학생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회균형 전형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일 자격 기준을 가지고서 선발하는 전형도 있는 반면에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통합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자격 기준으로 선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학생이기 때문에 이 세 자격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기회균형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0명가량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올해 2024학년도서부터 모든 대학들이 기회균형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 즉 10% 이상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기회균형 전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수시가 90% 그리고 정시는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4학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전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 통합전형 그리고 또 농어촌 학생들도 대략적으로 한 300명가량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기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타는 보통 장애인 학생이라든가 만학도, 서해 5도 학생 등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지금 경기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기회균형 통합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국가보훈 대상자 정도만 아마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면 기회균형 우리 수시 지원 전략 피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2024학년도의 기회균형 전형 주요 사항 좀 언급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2,200명가량이 늘어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인원이고요. 자,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 통합전형 인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일 자격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개의 여러 지원 자격을 묶어서 통합해서 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실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방에서도 다수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회균형 통합전형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기회균형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들 중에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다 미적용이 됩니다.
예전서부터 고른기의 전형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서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치한약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남아있지만 일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대학이 수능체제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네 번째, 좀 한 몇 년 전서부터 지속되는 양상이 올해 정점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즉 서울에 16개의 대학이 정시를 40% 이상 선발을 해야 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의 그간 2, 3년 전서부터 고른기의 전형에 해당하던 전형들이 정시로 많이 이동을 해온 상황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그 기조가 그대로 이어져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 16개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들이 이 기회균형 전형을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올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 서울대가 정시로 이제 선발을 한다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시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금 현재 5번에 나와 있듯이 정시는 죄송합니다. 정시는 단일 자격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서울대 농어촌 전형 이런 것처럼. 반면에 수시는 서울대 농어촌처럼 이렇게 단일 자격 기준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기회균형 통합 전형을 실시를 하면서 저소득층 학생, 특성화고 학생, 농어촌 학생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서 수시에서 선발을 하는 이런 이원화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을 복치게 되면은 정시에는 단일 자격 기준으로 그리고 수시에서는 통합 전형으로 기회균형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 기회균형 지원 자격별로 인원이라든가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입니다. 자, 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형은 정식 명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보통 이렇게 많이 불리우는데 대학마다 전형 명칭은 다 다릅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가만히 보시면 전국 단위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교과 전형이 과반수에 거의 살짝 못 미치는 정도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지만 수도권과 서울로 옮겨가게 되면 전형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즉 수능 전형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7.5%,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56.9%나 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위 16개 대학이 40% 정시에 선발하는 그 인원을 충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회균형 전형의 대다수가 지금 서울 최상위권 대학은 정시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농어촌 학생 전형도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거의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그러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비중이 45.4%, 그리고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무려 58.3%를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특히 서울의 최상위권인 16개 대학은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70% 이상 정시에서 선발을 한다. 이게 올해 2024 농어촌 전형의 좀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더 어떤 수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전국 단위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 가까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지만 수도권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두 전형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을 수능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서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세 전형 중에 64%를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균형 전형에 서울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수시보다는 정시로 축이 완전히 옮겨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수시 지원 전략을 피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턱대고 정시로 넘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회균형 전형 간략하게 저희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2024학년도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 기회균형 전형을 수시에 지원할 때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의사항으로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지원 자격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고3까지 온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보게 되면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도 내가 이 기회균형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에 관련된 부분은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집니다. 아마 농어촌 학교에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형 1은 중고 6년 동안 부모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빠지고 초중고 12년으로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케이스입니다. 본인 기준입니다. 자, 근데 일부 학생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설명에 나가면 유형 1으로 쓰는 게 유리한가요? 유형 2로 쓰는 게 유리한가요? 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지원 자격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이 지원 자격만 놓고 보면 심플해 보이지만 이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농어촌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것은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회균형 전형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원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회균형 지원 자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게 농어촌 전형입니다. 다른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농어촌 전형에 비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아무래도 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직장 부모님이라든가 주소지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여러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부분 숙지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플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끔가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 보통 이혼 가정을 이제 많이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혼 가정이면 다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한부모 가족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케이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격 기준 다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서만 나온다라면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어려운 부분은 딴 데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기회균형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전형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마다 다양한 명칭을 씁니다. 올해 2024학년도 제가 간략하게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서 정리를 한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이름을 쓰는 대학이 한 75군데 대학이 됩니다. 그리고 기회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대학이 한 50군데로 좀 기회균형이라는 이름이 좀 많이 올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명칭이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12군데 대학이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또한 11군데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연세대학교의 한마음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성균관대 이웃사랑 전형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급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인지가 되면은 모집 요강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우고 대학마다 이름은 같지만 지원 자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 많은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이름을 쓰지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건 12군데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무슨 사회공헌자 이런 학생들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을 좀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특성화고 졸업자입니다. 이 특성화고 졸업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전형과 다르게 보다 명확하게 지원 자격이 좀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동일 계열로서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즉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의 취지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한 전공을 그대로 대학에서 이어가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동일 계열로서만 진학이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 하단에 기준학과라고 제가 이제 명시를 해놨죠. 그래서 경제, 국제통상이라든가 여기에 쓸 수 있는 기준학과는 경영정보과서부터 회계정보과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경기도 내 특성화 고등학교가 과 이름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더 특성화고에 좀 더 쉽게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최신의 어떤 이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기준학과는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과 이름은 다를지언정 기준학과가 뭔지는 알고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특성화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축공학부 보면은 얼핏 보면 특성화고에 건축과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쓸 수 있고요. 전기과 학생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준학과를 넓게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이 뒷부분입니다. 자, 일부 대학은 기준학과를 아주 넓게 적용을 합니다. 어떠한 얘기냐면은 좀 전에 기준학과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예전에 상업계열, 정보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 국제통상으로 많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공업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정보통신공학 이런 데를 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대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학과의 범위를 되게 넓게 해석을 합니다. 간호과 나온 학생들도 쓸 수 있고요. 해양, 레저과를 나온 학생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렇게 얼핏 보면은 동일 계열로 진학하다 보니까 보통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농업, 공업, 상업 이런 쪽에 좀 특화돼서만 진학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일부 인문계열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국어국문학과도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학과를 좀 더 넓게 좀 보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세 가지 전형 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은 증명서로서 명쾌하게 나오지만 대학마다 실시하는 전형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기준 자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은 쉽게 구별이 되지만 이 기준학과를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지원 자격과 관련된 부분들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회균형에서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모집 단위가 되게 다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 모집을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 2명, 경영학과 3명 이렇게 학과 모집을 많이 하는데 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모집하는 대학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광역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역으로 모집하는 경우는 어떠한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자, 국어국문학과에서 4명을 뽑고 프랑스 문학과에서 2명, 영어영문학과에서 6명 상당히 많이 뽑습니다. 특히 영어영문학과에서 6명이나 뽑는다라는 것은 기회균형 치고선 진짜 많이 뽑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옆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전체 인문계열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총 7개 학과에서 23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국어국문학과서부터 사학과까지 7개 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을 다 한 줄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등서부터 15등까지 가리고 난 상태에서 이 중에서 영어영문학과 학생이 최대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등 안에 들었지만 나보다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이 앞에 6명이 더 있었다. 그럼 이 학생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별 경쟁률만 보고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영어영문학과 6명이니까 선생님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마감이 지났는데도 5명밖에 안 왔어요. 저 합격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체 7개 학과의 모든 학생들의 경쟁률을 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학과별 경쟁률도 살펴보셔야 되고 전체 인문계열의 경쟁률도 살펴봐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시 지원을 전략을 피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광역 단위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이 기회균형 전형에는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대학들을 정리를 좀 한번 해놓기 전에 또 하나 그나마 요 앞에 나와 있는 이들 대학은 좀 되게 친절한 대학이에요. 모집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까지 이렇게 딱딱 명시를 해줬으니까. 그런데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도 없이 지금 보시면 충청권의 모 대학을 가져왔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산업심리학과가 있죠. 5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에 우리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광역 단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 학과를 다 더해가지고서 1등서부터 5등까지 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 이내 이게 가장 많이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거의 기회균형 전형 중에 10% 이내에서 성적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만 놓고 봤을 때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몇 명을 뽑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맨 앞에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모집 정원이 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입학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최대 10%까지 선발할 수 있으니까 선발 최대 인원은 얼마가 되느냐? 3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산업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55명이기 때문에 최대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셔야 된다. 앞에 최대 모집 몇 명까지 선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시하는 대학은 되게 친절한 대학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대학들이 한두 군데 대학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뭐 성균관대라든가 연세대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도 카톨릭대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 기회균형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가장
많은 대학들이 어디에서 선발을 하느냐? 충청권입니다.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광역 형태로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우리 기회균형 전형을 쓰는 친구들 중에 성적이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 충청권에 있는 대학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과별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학을 쓰게 될 때에는 조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나름대로 여기는 광역 단위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경쟁률에 진짜 민감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소인수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률에 아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에 농어촌 제일 경쟁률이 셌던 6군데 학과를 골라놓은 곳입니다. 자, 한국교통대 물리치료학과, 아마 물리치료학과를 꿈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대가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선택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수시 원서 6장 중에 물리치료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49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49대 1이에요. 자, 서울 과기대에 컴퓨터공학과 한 명 모집하는데 38명이 지원했습니다. 인서울이니까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천대 간호학과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기회균형 쓰는 경기권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선호하는 넘버원 학과가 이제 가천대 간호학과입니다. 여기 37대 1입니다. 3명 모집하는데도. 자,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을지대 유아교육과 한 명 모집하는데 30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느냐? 전년도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교통대의 물리치료학과 2022학년도의 경쟁률은 7대 1밖에 안 됐었습니다. 즉 보통 저희들이 이 소인수 모집이다 보니까 경쟁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보통 그 기준을 어디에다 삼고 있느냐? 전년도에다 많이 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경쟁률이 조금 약한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명 뽑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을 많이 하나요? 가급적 한 명 뽑을 땐 먼저 지원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왜? 뒤에 누가 올지를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썼을 때는 되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왜? 한 명 뽑는데 벌써 경쟁률이 15대 1이 넘어간다. 넣기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한 명 뽑는 전형 같은 한 명 뽑는 이런 과일 경우에는 먼저 원서 접수를 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경쟁률을 저는 전년도까지는 보지 마시고 제발 2년, 3년간의 경쟁률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꾸로 2022학년도에 그러면 가장 경쟁률이 셌던 대학과 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자, 을지대 물리치료학과네요. 역시 물리치료학과가 아무래도 자연계열 쪽에서 이제 농어촌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자, 을지대 무려 22년도에 41대 1이었습니다. 3명 모집에 123명. 아마 모집 인원이 3명이다 보니까 더 학생들이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41대 1이 딱 나오고 작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 10대 1로 확 줄어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순천향대 간호학과 34대 1. 근데 간호학과하고 순천향대가 갖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24.5대 1로 그래도 한 경쟁률이 대폭 줄어들죠. 자, 건국대 글로컬의 사회복지학과 제가 봤을 때는 28대 1까지 가면 안 되는 저는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28대 1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어떻게 되느냐? 7대 1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뭐 농어촌뿐만이 아니라 기회균형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느냐? 전년도의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과들은 당해년도에는 경쟁률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소인수 선발이다 보니까 경쟁률을 저희는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회균형 전형과 관련돼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시
지원 전략을 피실 때 꼭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올해 2024학년도 이 기회균형 전형 어떠한 수시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기회균형 전형을 쓰는 친구들도 일반 전형을 쓰는 친구들과 똑같습니다. 인서울에 대한 열망은 진짜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대부분의 기회균형 전형은 정시에서 많이 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수시 지원 전략에 뭐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시를 고려한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전형보다 더 많은 인원을 비율로 따지면 정시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내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킹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제 서울권 대학의 정시 모집 대학이 최근 3년 이내에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고민을 정시에 대한 선택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회균형 전형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 대한 고민이 고민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정시를 점검하고서 수시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 기회균형 전형은 법적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시로 2월을 시키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되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 기회균형 인원이 2월되는 이런 인원들이 많다라는 것도 좀 고민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정시 기회균형의 인적 자원이 진짜 부족해요. 물론 현재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N수생들이 거의 정시에서 70% 이상을 합격을 한다. 예, 똑같습니다. 기회균형도 거의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수시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에 쓸 수 있는 자원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기회균형의 인적 자원이 되게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입학처 관계자들을 만나면은 이 기회균형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다르게 뭐 재학생의 비율과 재수생의 비율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통계를 내지는 않는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N수생의 비율이 아주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재학생들이 쓸만한 인적 자원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내신이 좋고 수능이 잘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거의 합격을 하다 보니까 정시에 생각보다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뚜렷하냐면 정시에 성적이 아주 좋은 뭐 N수생 중심의 그룹이 있고 중간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수시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정시까지 밀려오는 친구들, 이렇게 좀 양극화 현상이 일반 전형보다는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균형 많이들 얘기하시죠. 일반 전형에 비해서 합격선이 많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실제 수시에서 보면은 일반 전형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시는 다릅니다. 정시는 아주 명확하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이 기회균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컷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의외의 결과가 더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년도에 정시 지원 결과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 가장 좀 저는 경희대를 많이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회균형을 쓰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거잖아요. 70% 컷이 다 공개가 되는데 문제는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를 선발할 경우에는 이 70% 컷을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기회균형의 전형 결과들을 잘 안 알려줍니다. 그나마 요즘 들어서는 좀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희대는 예전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되게 투명하게 공개를 했던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년도에 경희대학교의 그 기회균형 결과입니다. 농어촌 학생들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그래도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 중에서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일반 전형하고 좀 컷을
비교해 놨는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기준입니다. 88 이상에서 70% 컷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88을 넘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과들이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되게 낮다. 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지점에서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가만히 보면 어떤가요? 행정학과 정도만이 일반 전형보다 오히려 농어촌 전형이 더 컷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희대 정도면 그래도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인데 일반 전형보다 분명히 이 기회균형 전형이 컷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대학을 밑으로 내려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 서울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서울의 마지막 이제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친절하게 3개년의 평균 성적을 올해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21, 2022, 2023 일반 전형과 농어촌 학생들의 어떠한 평균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100분위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2021년도에 일반 학생은 87 가군입니다. 농어촌 학생은 82 그리고 2022년도에는 84 농어촌 학생들은 77 자, 2023학년도에는 85, 78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군에서도 마찬가지죠. 나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7까지도 이제 농어촌 학생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희대에서 봤었을 때에는 생각보다 일반 전형과 농어촌 전형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농어촌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부 학과는 일반 전형보다도 더 높은 컷을 보이고 일반 전형보다 낮더라도 그렇게 근소한 차이에서 낮았는데 성신여대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전형과 농어촌의 합격의 갭이 더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벌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기회균형 전형 정시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 수능 잘하는 재수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형과의 격차가 줄어드는데 그 밑으로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은 쓸 수 있는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갭이 이렇게 성신여대에서 보듯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 수능이 뒷받침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수시에 무조건 올인하지 말고 정시까지 좀 내다보는 이런 지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뭐냐? 한 3년 동안 이 기회균형 전형이 정시에서 워낙 많이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균형 정시를 준비하는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기회균형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들이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평주나 일반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들 성적이 높은 이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기회균형으로 많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경쟁률을 한번 전년도에 정시 경쟁률을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서부터 삼육대학교까지 전년도에 대한 정시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자,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다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 있죠. 즉, 다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정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금물이다. 즉, 불과 정시로 가면 기회균형 전형 되게 유리하대. 실제 수능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는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제는 대부분의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정시에서 기회균형 전형을 선발하다 보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재수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들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경쟁률뿐만이 아니라 서강대학교 거를 좀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이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는 수시로 갔다 정시로 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서강대학교는 단 한 번도 수시에서 기회균형 전형 학생들을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정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세개 영역 각 3등급입니다. 즉 세개 영역 3등급이 돼야지만 원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3개년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률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은 거의 배 이상 늘어났고요. 자연계열도 경쟁률이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수능 세계 영역 3등급을 맞춘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설프게 정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이라든가 수능에 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숭실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이 대학도 늘 정시에서만 기회균형을 선발하던 전형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가요? 21년도에 비해서 23학년도 경쟁률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배로 뛰었죠. 지금 현재 6.7대 1입니다. 자, 다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시를 고려하되 정시에 대한 준비 없이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것이 분명히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수능에 대한 준비가 없다라면 자칫하면 오히려 정시에서도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형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자, 생각보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기회균형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를 선발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익대나 세종대 등 아주 극히 일부 대학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통해서 나는 인서울 할 거야.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내신 성적만 우수한 기회균형 대상자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즉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균형을 못 쓰는 거죠. 오히려 내신이 1등급, 2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라면 지역균형을 쓰면 인원수도 더 많고 훨씬 더 유리한데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균형을 못 쓰죠. 그럼 이 친구들이 결국은 기회균형으로 돌리는데 이 기회균형에서는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생각 외로 컷이 아주 높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회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부 학과들은 3등급 대 학생들이 쓰고요. 조금 웬만한 과들은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통해서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정리해 놨습니다. 맨 위에 농어촌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보시면 어떤가요? 세 전형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죠. 이게 가장 교과 전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자료는 그나마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경기대학교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데 좀 자료가 좋아서 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 교과 전형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3.17이 일반 전형입니다. 근데 농어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42 그리고 기회균형 선발이 바로 여기는 저소득층 학생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3.42 정도를 나타냅니다. 의외로 그렇게 확 일반 전형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역균형을 못 쓰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러면 이렇게 기회균형 전형으로 교과 전형을 써야 되는데 교과 전형에서 서울권과 경기권에서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매력적인 선호도를 느끼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대라든가 가천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홍익대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대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균형 전형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능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 있고 내신은 좋은데 지역균형을 쓰자니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게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 기회균형 전형을 종합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전형을 통해서 인서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권 대학의 보통
쓰는 내신 인력풀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신이 아주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안 되다 보니까 기회균형으로 눈을 돌렸는데 교과전형에서 많이 안 뽑아. 근데 종합전형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종합전형으로 뽑아요. 기회균형 전형은.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전형을 쓰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내신 위주의 지원 성향도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생기부가 얼마만큼 내실화되어 있는지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뒤에 말씀드릴 기회균형 통합전형과 중복이 됩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단일전형으로 종합전형을 실시하면서 또 기회균형 통합전형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단일전형의 종합전형을 쓸 것인가 아니면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쓸 것인가 어느 쪽에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합전형 정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농어촌 전형 보시면 건대서부터 경기권의 차의과 대학이 있죠. 좀 서울에 중하위권 대학들이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우리 아이들이 선호할 만한 대학들이 다수 눈에 띄죠. 특성화 졸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인서울 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좀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 특성화고 친구들에 대한 좀 전형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여대 거를 가져왔는데 자, 서울여대 특성화고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의 2023학년도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2등급대입니다. 보통 일반 전형에서 서울여대를 종합전형으로 한 3등급 정도에서 2점대 후반 3등급대가 쓰는데 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초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평균 생각 외로 1.7, 1.6까지 아주 높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위주의 지원 성향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내가 만약에 쓰겠다 이렇더라면 내신에 대한 좀 부담을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서울여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의 결과입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낮죠. 예. 4등급 정도 때가 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여대 물론 내신만 놓고 이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합전형에서 대부분 4등급 정도 때가 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합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교과전형의 컷도 낮지만 종합전형의 컷도 상대적으로 되게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어촌 전형은 이거보단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에 비해서 되게 높은 내신을 컷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지원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 자, 이거는 정시 모집으로 많은 대학들이 넘어가는 바람에 수시에서 선생님 상위권 대학은 쓸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기회균형 통합전형이 있고 특히 올해는 서울권 대학 중심에서 지방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유불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 2024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농어촌 학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자격 중에 농어촌 학생들이 그나마 대학들이 봤을 때는 좀 인력풀이 우수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자격이 포함된 대학들이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대학들마다 통계는 내지 않지만 농어촌 학생들이 제일 합격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좀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단일 전형보다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갖는 비교 우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왜? 여러 개의 지원 자격을 묶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회균형 전형의 가장 큰 단점인 충원율이 낮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그래도 만회를 합니다. 물론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충원율은 훨씬 더 적지만 그래도
단일 자격 기준에 뭐 농어촌 전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보다는 그래도 충원율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기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시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화면에 서울대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예,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물게 정시에서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강원도 보면은 자, 뭐 카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제가 미처 못 넣었는데 강원대학교도 올해부터는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충청권, 충남대학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경상권에서도 경북대학교에서, 부산대에서 이렇게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실시한다.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역거점 국립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저는 단일 전형보다는 이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전형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권에 있는 대다수의 대학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요.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일부 있습니다. 명지대하고 삼육대, 한양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아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에 버금갈 정도로 컷이 되게 높다. 왜? 수능 최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지원 자격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 학생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뭐 서울시립대나 카톨릭대 정도만이 농어촌 학생들을 지원 자격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국민대도 배제하고 있네요. 반면에 국가보훈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들은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보시면 좋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결과는 아쉽게도 2023의 결과는 아니고요. 2022의 결과입니다. 2023의 결과를 아직까지 대학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내를 안 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좀 못 해주는데 2022 이 결과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시립대 거를 좀 한번 봐주세요. 서울시립대 보면 70% 컷이 4.57까지 나오죠. 반면에 무슨 세종대라든가 서강대는 막 2등급 초반인데 자, 서울시립대가 왜 4등급대까지 나오느냐? 좀 전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농어촌 학생들이 지원 자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컷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기회균형 전형 중에서 농어촌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 기회균형 통합전형을 쓰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기회균형 전형은 뭐 수시원서 6장 중에 기회균형 전형을 6장을 다 쓰거나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 전형과 적절하게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 기회균형 전형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소인수 모집이기 때문에 전형의 예측 가능성이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오히려 기회균형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으로 쓸게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 기회균형 전형을 어떠한 용도로 좀 사용하는 게 좋으냐. 수시 원서 접수 6장 중에 안전지원보다는 좀 소신지원 카드로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안전지원이라는 것은 충원율도 살펴봐야 되고 하는데 아무래도 소인수 모집이다 보니까 안전지원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회균형 전형은 또 의외의 결과가 수시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신 카드로 좀 상향 지원의 카드로 기회균형 전형을 좀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보다는 소신 지원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중에 내가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그 대학을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면 복수 지원을 좀 적절히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즉 같은 대학에 일반 전형으로도 한 장의 원서를 쓰고 기회균형 전형으로도 한 장의 원서를 쓰는 이런 전략 또는 기회균형 단일 전형 뭐 농어촌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한 장을 쓰면서 또 기회균형 통합 전형으로 또 한 장을 쓰는 이런 지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총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회균형 전형 생각보다 무조건 일반 전형보다 아주 뭐 컷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여러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일반 전형만큼 보다 세밀한 지원 전략을 펴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이 기회균형 전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입학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회균형 전형 수시 지원 전략 모든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